이 서류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내가 교회에 있는 별장은 주지. 시어머니의 팔순잔치,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뻔뻔하게 상간녀와 혼외자까지 데려온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재벌가, 그곳에서 지난 15년간 숨죽여 살아온 저는 꼼짝없이 쫓겨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사실은 기울어가는 회사를 홀로 지탱해온 숨은 실세였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의 모든 것을 참 마지막 카드는 바로 제 손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순잔치는 그렇게 한 집안의 몰락과 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상간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그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황혼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 여인의 통쾌한 복수극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날 저녁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평범한 팔순잔치일 거라 생각했던 그 저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다른 길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의 팔순잔치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한정식집 청운각에서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이름만 들어봤지 감히 발을 들일 생각도 못할 그런 곳이었죠. 연회장은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으로 환했고 붉은 비단볼을 씌운 원형 테이블이 6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강남에서 내로라 하는 제게 인사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오너, 은행장, 그리고 몇몇 정계에 아는 얼굴들까지. 저는 최 여사님 바로 옆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축사 원고가 들려 있었죠. 그 축사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몸소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드물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내 팔순이다. 네가 이 집안 맏며느리고 글재주도 있으니 축사 하나 번듯하게 써다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했습니다. 15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저는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서지원, 남편은 박진우, 아들 시우는 올해 14살입니다. 15년 전 제가 박씨 가문에 시집 올 때 모두가 저를 행운아라고 불렀습니다. 굴지의 건설사를 소유하고 강남 한복판에 3층짜리 저택을 가진 집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이 겉보기처럼 순탄치 않다는 것은 당사자들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짙은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옷고름에는 학이 수놓아져 있었고 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쪼글졌습니다. 오늘 유독 많이 웃으셨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항상 무언가 계산적인 속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원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진우 회사가 이만큼 큰 것도 다 네가 뒤에서 내조를 잘한 덕이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머님. 사실 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런 칭찬은 여러 번 들어왔지만 그 뒤에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어라 덧붙이기도 전에 연회장의 커다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가 축배를 들던 순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남편, 박진우였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1초만 더 자세히 봤더라면 오늘 밤이 평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팔이 한 여자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하얀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가녀린 몸매에 예쁘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고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임신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침묵에 빠뜨린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옆에는 5-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진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얼굴을 스치듯 보기만 해도 진우를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대화 소리가 거짓말처럼 졌습니다. 주위가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을 데리고 곧장 상석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최 여사님 앞에 그리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어머니 팔순을 맞아 2가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연 회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남자아이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 아이는 민준이, 어머님의 친손자입니다. 그는 옆에 선 여자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뱃속에는 우리 박씨 집안의 둘째가 있습니다. 벌써 3개월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님은 순간 굳었다가 이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기쁨이 너무나 역력해서 바로 옆에 제가 앉아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내 손주로구나. 아이의 얼굴과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코, 이 눈, 내 아비를 아주 쏙 빼닮았구나. 연 회장은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축사 원고가 구겨졌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가냘팠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 차가웠습니다. 서지원 씨,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로 산 지 15년. 일을 너무 꼴사납게 만들고 싶진 않아. 그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장 찍어. 연 회장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박씨 집안에 들어와 15년간 공이 있으니 박대하진 않겠어. 교회에 있는 별장은 당신한테 주지. 그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 단호했습니다. 그때 최 여사님도 거들었습니다. 지원아,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15년 동안 시우 하나 낳았잖니? 이제 진우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으니 맏며느리로서 네가 좀 대범하게 굴어야지. 아주 평범한 대화를 하듯 가벼운 말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일어서려던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제 아들 시우였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제 어깨만큼 키가 컸고 얼굴은 진우보다 저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성격이 과묵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어릴 때부터 유난히 침착한 아이였습니다.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려가서 사람을 때리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 회장 앞 작은 무대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예비용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우가 마이크를 잡자 치익 하는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진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시우, 마이크 내려놔. 어른들 얘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시우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여자 주위를 한 바퀴 돈 다음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 회장은 어리둥절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여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 회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여자 역시 굳어버렸습니다. 시우는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5년간 이 집안 살림을 도맡으셨고 심지어 아버지께서 망하게 할 뻔한 회사들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지치셨어요. 이 아줌마가 제 아버지를 그렇게나 좋아하신다면 앞으로 아버지의 식사, 건강, 그리고 빚 문제까지
모두 책임지고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연 회장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하지만 시우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 걸치고 있는 비싼 정장이랑 잘생긴 얼굴 빼면 주머니에 랍스터 한 마리 살 돈도 없을걸요. 그때 저도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아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15년간 제 옆에서 잠들었던 남자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우 말이 맞아, 박진우 씨. 당신 사흘 전에 회사 지분 30%를 내 개인 자산의 담보로 잡혔잖아. 지금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여자 역시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최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차례로 훑어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팔순 선물이랍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연 회장은 너무나 조용해서 누군가 수저를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14살짜리 소년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어른들을 침묵하게 만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들 앞에 서서 등 뒤에서 시우가 제 옷자락을 가만히 쥐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진 않았지만 호흡이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녀석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시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서지원,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그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었잖아요. 저는 마치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화하듯 의자를 빼서 다시 앉았습니다. 사흘 전, 당신은 강변 신도시 프로젝트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에게서 30억 원을 빌리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이 가진 회사 지분 전부를 담보로 잡았죠. 연 회장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와 안면이 있던 몇몇 사업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의자 옆에 놓아둔 핸드백을 열어 얇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붉은 테이블보 위에 하얀 종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본은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있고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서류 뭉치로 쏠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의자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는 다 이해하지 못하셨겠지만 대출금 30억 원이라는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색이 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진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냥 내부 자금 이동일 뿐이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금 이동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변 프로젝트가 한 달째 공사 중단 상태인 것도 제가 얘기해 줄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진성건설의 강변 프로젝트는 대대적으로 홍보된 사업이었습니다. 만약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죠. 진우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지원, 당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돈 빼돌려서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처음에 보였던 가련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름이 김유나 씨, 맞죠?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언니 오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마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니까. 연 회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유나는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우 씨, 이게 어떻게? 진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한 척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닥쳐! 유나는 한 걸음 뒤로 밀려났습니다.
남자아이 민준이는 겁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옛날 진우도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잡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남자의 약속이란 바람보다 가벼웠습니다. 시우가 제 옆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이 연극 계속 하실 건가요? 진우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박시우, 넌 내 아들이야. 시우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본인이 제 아빠라는 사실을 잊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 말에 연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 여사님이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지원아,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박씨 집안을 비웃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15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그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박씨 집안, 박씨 집안의 명예, 박씨 집안의 체면.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마음이 아픈지 물어봐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누구에게도 망신을 준 적 없습니다. 박씨 집안에 망신을 준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그 말에 최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팔순잔치는 이제 아무도 음식을 먹을 마음이 없는 한편이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유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진우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저랑 아이한테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진우는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입 닥치라고 했지? 그는 테이블을 내리쳤고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꼭 와야겠다고 고집 부린 게 너 아니었어? 유나는 충격을 받은 듯 멈칫했고 연 회장은 즉시 아 하는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일은 전적으로 진우의 계획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 회사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시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 말을 정말 믿었어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얼굴마담 사장이에요. 회사는 3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다 관리하셨다고요. 진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닥치지 못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 회장에 있던 몇몇 사업가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강남재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진성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바로 저 서지원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진우 대표님. 그가 말했습니다. 3일 기한으로 빌리신 3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셨으므로 현재 거주 중인 저택과 대표님 명의의 고급 승용차는 자산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 여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원아, 네가 감히 시어미를 집에서 내쫓겠다는 말이냐?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시어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 집도 이미 담보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딱 사흘 뿐이에요. 연 회장은 또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사흘. 단 사흘 뒤에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족이 저택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자라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빈털터리에 가깝다는 것을요. 그녀는 진우를 보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말해봐요. 저택은 어디 있어요? 돈은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닥치라고! 연 회장의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자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팔순잔치는 완전히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15년간 갇혀있던 답답한 방에서 막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시우가 제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 우리는 더 잘 살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같은 사람은 쉽게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는 청각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시우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가로등 불빛이 긴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습니다. 마치 밤바람에 씻겨나가는 기억들처럼 한참 동안 우리 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80세의 생일잔치, 15년의 결혼 생활, 견고해 보였던 한 가족, 그 모든 것이 수백 명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운전기사는 저희 집에서 오래 일한 혜수 씨였습니다. 그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원래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강변 아파트로 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로 가요. 혜수 씨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변 아파트는 제가 2년 전에 사둔 곳입니다. 처음에는 작업실로 쓰려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일부를 고쳐두었습니다. 진우에게도 최 여사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집안에서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혼자 간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차가 조금 더 달렸을 때 시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14살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어지간한 어른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냉철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쉽게 패배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미리 준비했지. 시우는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물이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쯤 시우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김유나라는 여자한테 아파트를 사준 걸 알게 된 날부터 아이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회사 대출 서류에 서명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직원이 무심코 회사 계좌에서 고급 아파트 프로젝트로 거액이 이체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수취인 명의는 김유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우는 외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돈을 이용해 그 여자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거래 내역, 모든 계약서, 진우가 서명한 모든 서류를 차곡차곡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시집 보내시기 전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아, 사람은 항상 퇴로를 만들어 둬야 한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더더욱. 차가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혜수 씨가 내려서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시우가 먼저 내린 뒤 돌아서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피곤하지?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해요.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 속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보다 더 쉽게 지치는 법입니다. 우리가 건물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박진우. 저는 몇 초간 쳐다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10초도 안 돼서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진우였습니다. 시우가 저를 봤습니다. 안 받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3번째, 4번째,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즉시 터져 나왔습니다. 서지원. 전화기 너머는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아직 식당 앞인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진우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당장 돌아와.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시우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진우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지원,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한테는 아직 회사도 있고 인맥도 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박진우 씨. 저는 그의 이름을 아주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무역회사 기억나요? 수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보름 전에 김유나 씨 명품 백 사주려고 그 회사 팔았죠? 매수인이 우리 오빠예요. 진우가 즉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엘리베이터가 16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와 시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약서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그 회사는 이제 우리 서씨 집안 소유예요. 서씨 집안은 제 친정입니다. 진우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원, 당신 전부 계산하고 있었던 거지? 저는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잠시 멈췄다가 아주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불빛이 켜진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시우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준비하신 지 오래됐어요? 거의 1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좋아요. 저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지원 씨.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김유나.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죠?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언니를 싫어하는 건 알지만 언니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우가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 박진우 씨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파티에서 그 이야기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때는 진우의 건강 기록을 토대로 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나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유나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남자가 돌아올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서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요?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강 회장님이요. 그 이름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서울에서 강 회장을 아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부유하지만 악명 높은 남자.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요?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분 룸살롱에서 일했었어요.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원 씨, 강 회장님은 제가 임신한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서울을 떠나려면 돈이 필요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강물이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식당 앞이요.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우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저는 다시 겉옷을 걸쳤습니다. 식당으로. 시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믿으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시우가 일어섰습니다. 같이 갈게요. 저는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아직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방금 등장한 강 회장이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진짜 폭풍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서서 차키를 챙겼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었고 강바람은 아까보다 더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늦가을 장막 끝물에 서늘함이 묻어나는 바람이었습니다. 시우는 겉옷을 입고 제 옆에 섰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같이 갈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시우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혼자 가게 할 수 없어요. 그 단순한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우는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드문 아이였지만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혜수 씨가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더 있을 거라고 짐작한 모양입니다. 사모님, 어디 또 가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청운각으로 다시 가요. 혜수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자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는 방금 왔던 길을 되짚어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옅은 노란색 띠를 그리며 길게 늘어섰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김유나라는 사람 진짜일까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몰라. 시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 강 회장이라는 사람 많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재계에서 강 회장이라는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큰 회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업 방식이 평범한 기업인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룸살롱 체인으로 시작해 부동산에 투자했고 이후 여러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의 뒤에는 복잡한 인맥이 얽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 일에 손해를 보고 넘어가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시우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가시면 안 돼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차는 청운각 앞에 멈췄습니다. 문 앞의 풍경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은 떠났고 차 몇 대만 드문드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계단 근처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 최 여사님, 그리고 김유나. 아이 민준이는 유나 옆에 서서 울어서 빨개진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보기만 해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세 사람 모두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진우였습니다. 서지원, 그가 제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여긴 또 뭐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방금 한바탕 큰 다툼을 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유나 씨 만나러 왔어요. 진우는 멈칫했습니다. 그 여자를? 유나는 저를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최 여사님이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지원아, 일을 어디까지 더 크게 만들 셈이냐.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일 크게 만들 생각 없어요. 그냥 저 여자한테 몇 마디 들을 얘기가 있어서요. 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 저 여자를 믿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유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좀 보자고 했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저랑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우가 즉시 버럭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는 유나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을 속이려는 거야. 유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본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씨, 이건 제 문제예요.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감정은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서로를 이용했을 뿐. 저는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혜수 아저씨랑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유나와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빛이 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려는 듯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원 씨, 제가 싫으신 거 알아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 정말 진우 씨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화로 한 얘기잖아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시잖아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 유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분 룸살롱에서 일했어요. 그때 제가 22살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주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죠. 그러다 돈을 주기 시작했고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 후에 만났나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친구 파티에서 진우 씨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아들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 아이를 가지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5살짜리 아이는요? 유나는 멀리 서 있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 강 회장님 아들이에요.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제 추측과 일치했습니다.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몰라요. 제가 낳기 전에 가게를 그만뒀거든요. 그러다 진우 씨를 만난 거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알까봐 두려운 거군요. 유나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서울로 돌아오셨어요. 그분 사람들이 벌써 제 소식을 묻고 다녀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길 바라죠? 유나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날 돈이 필요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멀리서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미우시겠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전 그냥 이 아이가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시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시우가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무언가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씨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내 차에 타요. 유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야기 전부를 들어야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유나는 그를 보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강 회장님.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똑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평온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차문을 닫았지만 식당 앞 보도블록을 밟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식당의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치자 날카로운 윤곽과 한 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꿰뚫어 볼 듯한 깊은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제 옆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원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소리가 되지 않을 만큼 떨렸습니다. 저분이 강 회장님이에요. 저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우리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을 때 저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유나는 뒷걸음질 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유나는 옷자락을 꽉 쥔 채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네. 강 회장은 옅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네가 서울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네. 그는 말을 마친 뒤 시선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는 태연하게 그를 마주봤습니다. 서지원입니다. 강 회장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지원. 그는 몇 초간 생각하더니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아, 박씨 집안 며느리. 그가 저를 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바닥은 좁았고 오래된 사업가 집안들은 서로에 대해 거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유나랑도 아는 사이인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저 애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군. 유나가 갑자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 계시던 곳 떠난 지 오래됐어요. 강 회장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화가 나 있진 않았지만 오히려 사람을 등골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났다고? 그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넌 말 한마디 없이 몇 년을 사라졌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시우 옆에 서 있는 민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강 회장을 보자마자 시우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고 유나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이 남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주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식당 쪽에서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 회장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진우는 유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긴 저희 집안일입니다. 강 회장은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가 박진우인가? 진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날 아시오? 강 회장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진성건설 박진우 대표라고 예전에 얘기는 들었지. 진우는 어깨를 살짝 폈습니다. 맞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요즘 회사가 좀 어렵다던데. 진우의 얼굴이 즉시 굳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꽤 멀리까지 소문난 모양이었습니다. 진우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강 회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 몇 살이지? 유나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과는 상관없어요. 강 회장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유나야, 내가 조사를 안 했을 것 같아? 그 말에 유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강 회장은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냥 내 아들인지 아닌지 알고 싶을 뿐이다. 식당 앞 공기는 즉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우가 버럭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나는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저 아이, 내 아들 아니야? 유나는 침묵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유나!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똑바로 말해! 유나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진우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몇 초간 쳐다보다가 강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무슨 헛소리야? 강 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몇 번 누르더니 화면을 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람 시켜서 알아봤다. 진우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진우가 진실을 깨닫게 만든 무언가임은 분명했습니다. 진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강 회장은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의심일 뿐이지. 그는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확실히 알려면 검사해보면 되겠지. 유나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강 회장은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뭘 무서워해. 내 아들이 맞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 말에 우리 모두는 놀랐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 한 번 쉽게 하는군. 남의 자식 4년이나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이 아니라니.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지원 씨, 봤어? 이게 당신이 방금 도와주려고 했던 여자야. 저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한 적 없어요.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 늘 고상한 척.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씨, 그만해요. 오늘 밤 충분히 많은 걸 잃었잖아요. 더 이상 취해지지 말아요. 진우는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지원 씨, 듣자 하니 박진우 대표의 빚을 당신이 쥐고 있다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강 회장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빚 대신 갚아줄 수 있어. 그 말에 우리 모두는 놀랐습니다. 진우가 즉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요?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공짜는 아니지. 그는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대가로 유나는 나랑 가야겠소. 분위기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그녀는 민준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강 회장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서울에 남아있어봤자 넌 도망칠 수 없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히 김유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저는 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강 회장님.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리를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강 회장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회장님과 제가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서울의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청운각 앞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고급차들은 거의 다 떠나고 몇몇 사람들의 그림자만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길가에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강 회장과 마주섰습니다. 그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허리를 꼿꼿이 편 자세에 항상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니까요. 강 회장은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하고 싶소? 저는 혜수 씨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들 먼저 아파트로 데려다 주세요. 시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먼저 가 있어. 시우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요. 마침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기다릴게요.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유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준이를 봤습니다. 시우 형이랑 같이 가 있을래? 민준이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수 씨는 두 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천천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이제 5사람만 남았습니다. 저, 강 회장, 진우, 유나, 그리고 최 여사님. 최 여사님은 진우 뒤에 서서 아직도 방금 일어난 일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라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에서요. 강 회장은 제가 가리킨 곳을 쳐다봤습니다. 아직 문을 연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진우가 즉시 나섰습니다. 잠깐만. 그가 다가왔습니다. 서지원, 당신 무슨 꿍꿍이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저 남자랑 손이라도 잡을 셈이야?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죠. 그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 회장은 우리 둘을 잠시 쳐다보다가 카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등 뒤에서 최 여사님이 진우의 팔을 잡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제 뒷모습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 구석자리에 커플 한 쌍이 앉아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강 회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블랙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떠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해보시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은 그 아이를 원하시죠? 강 회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아이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죠. 강 회장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지?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유나를 통제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강 회장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똑똑하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회장님 밑에서 일했었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강 회장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막음을 하려 한다. 그 말인가? 저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테이블 가운데서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강 회장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뭘 원하시오?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윤아를 건드리지 마세요. 강 회장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걸 드리죠. 강 회장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내가 뭘 원한다고 생각하시오?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진성건설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순간 빛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그 회사를 눈여겨보셨지만 직접 전면에 나서고 싶지는 않으셨죠. 강 회장이 옅게 웃었습니다. 나를 조사라도 했나?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아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은 통제하는 걸 좋아하시고 박진우 씨는 지금 약하니까요.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군. 그는 테이블에 팔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돕는 거지?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길 건너편 진우는 여전히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쳐 몇 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5년. 제가 말했습니다. 15년간 저는 저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요. 강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잔인하군. 저는 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우리 둘은 몇 초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네. 마침내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제가 말했습니다. 김유나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진성건설은 제가 회장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권한이 있다고?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진우 씨가 저에게 담보로 잡힌 지분 30%입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40%가 있고요. 강 회장은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70%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하기에 충분하죠. 강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지원 씨,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제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박진우. 저는 잠시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지원, 당신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진우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어. 나는 아직 시우 아빠라는 거.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진우가 웃었습니다. 내일 당장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거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가 돈이나 회사를 잃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만약 그가 시우를 걸고 넘어진다면 이 게임은 훨씬 더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지만 마음은 몇 분 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직 시우 아빠라는 거. 그것은 허황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모두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진우가 정말로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저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전 남편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하네요. 강 회장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까 그 아이 말이군. 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몇 살이지? 14살이요. 강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나이면 법원에서 아이의 의사를 물어볼 텐데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언급했다면 분명 무언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청운각 앞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와 최 여사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강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겁나나?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는 건 싫어요. 강 회장이 옅게 웃었습니다. 이미 이 게임에 발을 들였소. 깨끗하게 끝낼 수는 없지.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진우가 반격을 결심한 이상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보시오. 김유나 쪽 상황은 네 사람을 시켜 지켜보게 하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저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벌써부터 감사 인사는 우리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저는 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사업에서 조건 없는 도움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먼저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의 검은 세단은 이내 한산한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몇 분 더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밤바람이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시우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읽고 있지는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아이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왜 아직 앉아? 시우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기다렸어요. 저는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라는 사람 만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시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 믿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는 알아. 시우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큰 판을 짜고 계신 거죠?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네, 외할아버지랑 똑같은 소리를 하네. 아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4살 아이는 공부와 친구 걱정만 해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녀석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시우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엄마를 고소할까요?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시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랑 안 갈 거예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사모님, 박진우 씨 측에서 방금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양육권 청구 및 30억 원 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네. 저는 문자를 읽으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제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저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새벽 3시의 도시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아래 도로에는 차 몇 대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진우와 막 결혼했던 초창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지금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언제부터 모든 것이 변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시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수 씨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우 씨 법률 대리인 사무실에서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공식 통지서입니다. 열어보니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진우는 법원에 제 일부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시우의 양육권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우는 제 뒤에 서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봤습니다. 아빠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네요. 저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래, 시우가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빠한테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시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저를 쏙 빼닮은 단단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싸움이 더 이상 저와 진우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게 남은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방금 한 수를 두었지만 그가 모르는 다음 수가 이미 제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에는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차창에 부딪혀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교복을 입고 무릎 위에 책가방을 단정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첫 심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 변호사인 승호 삼촌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진우 측에서 양육권과 재산 문제로 긴급 조정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차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회색 건물이지만 아주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넓은 계단이 중앙 로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혜수 씨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먼저 내린 뒤 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르자마자 진우가 보였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예전 대표이사 시절처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의 옆에는 최 여사님과 아마도 그의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우리를 보자 눈빛이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최 여사님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전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우가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우리는 법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승호 삼촌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원아, 그는 시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도 왔구나. 시우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승호 삼촌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돼.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정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방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중년의 판사가 상석에 그 옆에는 서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와 그의 변호사가 한쪽에 앉았습니다. 저와 승호 삼촌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우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 문제에 대해 다룰 겁니다. 첫째는 재산 분쟁, 둘째는 박시우 군의 양육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박진우 씨와 서지원 씨 사이에 30억 원 대출 계약에 불분명한 점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의 적법성을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승호 삼촌이 옅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박진우 씨의 자필 서명이 담긴 계약서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공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판사는 서류 몇 장을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양육권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죠. 진우는 즉시 허리를 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시우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이를 돌보고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시우를 돌아봤습니다. 올해 14살. 맞죠?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구랑 살고 싶어요? 시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살고 싶습니다. 아주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진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의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서지원 씨가 현재 큰 재정 분쟁에 휘말려 있으므로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삼촌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서지원 씨는 안정적인 수입과 명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진우는 저를 도전적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판사가 그를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박시우가 제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우도 놀란 눈으로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승호 삼촌이 나섰습니다. 박진우 씨, 말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우는 변호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지원, 당신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5년 전 당신이 시우를 임신했을 때 우리 크게 싸웠지. 당신 거의 3달 동안 친정에 가 있었잖아.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아들에게 상처를 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우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승호 삼촌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증거 없는 비방입니다. 진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합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지원 씨,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는 15년간 제 남편이었던 남자, 시우가 갓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았던 남자, 이제 그 아이를 무기로 사용하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우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빨리 대답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검사를 원한다면 하세요. 하지만 명심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단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을 테니까. 진우가 옅게 웃었습니다. 돌아갈 필요 없어. 판사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검사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시우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괜찮아? 시우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엄마,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우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우가 방금 아주 악랄한 수를 던졌다는 것을,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한 수, 그리고 이 싸움은 훨씬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조정실은 판사가 친자 확인 검사를 결정한 후에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서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진우는 맞은편에 앉아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한 도발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 의심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제가 혼란에 빠질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더 걱정하게 만든 것은 시우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침착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시우를 봤습니다.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단다. 검사는 그냥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거니까.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승호 삼촌이 제게 몸을 기울여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원아, 시우가 계속 너랑 살고 싶어 한다면 이 일은 양육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진우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양육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조정은 제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법원은 당일 오후에 바로 감정센터로 가서 DNA 샘플을 채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섰을 때 진우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서지원, 제가 멈춰섰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진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은가 보군 제가 되물었습니다. 뭐가요?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진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진실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뒤에 서서 긴장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야, 일을 꼭 이렇게까지 크게 벌여야겠니? 진우가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안 보이세요? 저 여자는 항상 고상한 척 하잖아요. 전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최 여사님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마 이제야 일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시우가 제 옆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우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으세요? 진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시우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면요? 그 질문에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더 명확해지겠지. 시우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눈빛이 변한 것을 봤습니다. 마치 마음속의 문 하나가 굳게 닫힌 것처럼. 오후에 우리는 감정센터에 갔습니다. 시립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의료진 한 명이 우리를 샘플 채취실로 안내했습니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진우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고 시우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직원은 결과가 이틀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를 나섰을 때 서울 하늘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옅은 노란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문 앞에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틀 뒤면 알게 되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혜수 씨의 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오늘 법원에 다녀왔다는 소식은 들었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소식이 빠르시네요. 강 회장이 옅게 웃었습니다. 서울 바닥은 좁으니까 그가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었소. 저는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네. 강 회장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오? 저는 그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제 무덤을 판 셈이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지도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요. 그가 다른 짓을 벌일지도 모르니까.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시우가 저를 봤습니다. 강 회장이에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아빠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더구나.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는 한강 다리를 지났습니다. 다리 아래 강물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차창 밖을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만약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요.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데? 시우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게 아마 확신이 있었나 봐요.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시우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다시 앞 유리창 너머의 길을 바라봤습니다. 단 이틀 뒤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쉽게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친자 확인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은 제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서울은 여느 때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차들은 익숙한 거리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길게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들, 서류들, 제게 퍼지는 소문들,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오늘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승호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감정센터에서 결과가 나왔어.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가면 되죠, 삼촌? 응, 결과지를 법원으로 바로 보냈다고 하더구나.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우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대로 스스로 우유를 데우고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침착했지만 아이 역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결과 나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우는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전 걱정 안 해요.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정말? 시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전 엄마 아들이라고. 그 말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침 9시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2층 복도는 지난번보다 더 붐볐습니다. 서울재계의 몇몇 인사들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소문을 듣고 온 모양입니다. 진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최 여사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저와 시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는 이미 앉아 있었고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저 안에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허리를 펴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의 손을 꽉 쥐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시우는 제 옆에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아주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박진우 씨와 박시우 군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99.99%의 확률로 친부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결과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우가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진우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놀란 듯 했습니다. 박 대표님, 이건 공식 결과입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판사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진우 씨, 이 감정센터는 국가 공인기관이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진우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태연하게 마주 봤습니다. 그때 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셨네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시우를 안도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가 명확해졌으니 법원은 실제 조건에 근거하여 양육권을 심리하겠습니다. 승호 삼촌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박시우 군은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우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저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우 씨, 현재 당신의 재정 상황은 큰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입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코트, 큰 키, 날카로운 눈빛, 강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나타난 것에 놀라지 않았지만 진우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강 회장은 아주 침착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증인 자격으로 왔소.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강 회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동철입니다. 판사는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강 회장은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저 사람의 양육 능력과 관련된 사실을 하나 알고 있어서 말이오. 진우가 즉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무슨 헛소리야. 강 회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판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진우 씨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즉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강 회장은 상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다른 회사 세 곳에서 빌린 대출 계약서요.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방 안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판사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우 씨, 이게 사실입니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을 백지장처럼 하얘진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빚이 또 있었니?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강 회장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적절한 순간에 한수를 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사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재정 상황이라면 법원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겁니다.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15년 결혼 생활이 이 순간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조정실은 원래도 긴장감이 넘쳤지만 강 회장이 진우의 빚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아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조금씩 더 굳어졌습니다. 서기도 몸을 기울여 계약서의 숫자들과 붉은 직인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우는 맞은편에 앉아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억지로라도 꼿꼿한 척했지만 이제는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은 핏줄이 설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들 옆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우야, 뭐라고 말 좀 해보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판사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우 씨, 이 대출 계약들은 모두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고 총액이 40억 원이 넘습니다.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진우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잠시 들춰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이 서류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은 뒤에 서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증받은 사본을 제출했소. 법원에서 필요하다면 원본도 제공할 수 있소. 진우가 버럭 돌아봤습니다. 당신 이런 짓을 해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요. 진우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강 회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판사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지원 씨,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진빚 30억 원 외에도 이 대출들은 박진우 씨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우 씨가 시우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지원! 그의 목소리는 쉬어 터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파산했어. 최 여사님이 움찔했습니다. 진우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진성건설을 원했지? 내 모든 재산을 원했잖아. 그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가만두지는 않을 거야.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죠? 진우가 판사를 돌아봤습니다. 재판장님, 양육권 신청 철회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돌아봤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진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철회한다고 했소. 그는 시우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우야,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네, 진우는 아들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이제 네 엄마랑 싸우지 않을게. 방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우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지원, 당신이 이겼어.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진우가 옅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제부터 나는 잃을 게 없다는 것뿐이야. 그 말에 마음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솟았습니다. 판사는 몇 줄을 기록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신청을 철회했으므로 법원은 재산 문제에 대해 계속 심리하겠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최 여사님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진우야,
어디 가니? 진우는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집에요. 조정실 문이 그의 등 뒤로 닫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승호 삼촌이 저를 봤습니다. 지원아, 그가 포기한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서 있던 강 회장도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제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 회장은 방금 닫힌 문을 쳐다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가장 예측하기 힘든 짓을 하지. 시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응. 아빠가 방금 잃을 게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와 시우가 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지원 씨, 맞으십니까? 네, 강남은행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남자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께서 방금 진성건설 법인 계좌에 남은 금액을 전액 인출하셨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얼마나요?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언제 인출했죠? 약 1시간 전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방금 자신에게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10억 원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쩌면 가장 위험한 단계로 막 접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한강을 따라 불어와 아파트 유리창을 때렸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서서 여전히 손에 휴대폰을 쥔 채였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받은 후로 머릿속은 계속 긴장 상태였습니다. 진우가 10억 원을 인출하고 사라졌다. 회사도, 가정도, 명예도 모두 잃은 남자가 그렇게 큰 돈을 들고 어디로 갔을까? 그가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수학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아이가 책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엄마, 응. 아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돈을 인출하고 어디론가 갔어. 시우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아빠는 돌아올 거예요.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시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우는 패배를 인정하고 조용히 사라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강 회장.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방금 소식 들었소. 박진우가 돈을 인출했다더군. 역시 알고 계셨군요. 강 회장이 옅게 웃었습니다. 서울에서 소문은 빨리 도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저는 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시우에게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우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초간 쳐다봤습니다. 시우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받으세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우 씨. 수화기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원,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가 옅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아주 잘 아는 곳.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었습니다. 뭘 원해요?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지금 당장.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서요?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옛날 우리 집.
박 씨 집안의 저택, 제가 15년간 살았던 곳, 법원에서 사흘 안에 떠나라고 명령한 바로 그곳.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 있어요? 응?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혼자 와.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시우가 여기 있으니까. 그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요? 진우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왔어. 저는 옆에 앉은 시우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바로 제 옆에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미쳤어요?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다른 아들 말이야. 민준이, 김유나의 아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뭘 하려는 거예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같이 있을 뿐이야.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뭘 원해요?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모든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도시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지원, 나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강 회장, 모두가 나를 구석으로 몰았어. 난 그냥 기회를 원할 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기회요? 진우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공평함을 되찾을 기회.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우가 웃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전화했다고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오길 바랄 뿐이야.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 못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박진우 씨. 아이를 해치지 마요. 진우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해치고 싶었던 적 없어. 그 말에 결혼 초창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진우는 지금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변하는 법입니다.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우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아빠 전화 맞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저택에 있대. 시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원하는 거래요?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있어. 네?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집에 있어. 시우는 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 혼자 못 보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14살 소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된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겉옷을 챙겼습니다. 가자. 밖에서는 밤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의 차는 어두운 도로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그리고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짓을 저지르곤 한다. 차는 밤 10시가 다 되어 옛 박씨 집안의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저택은 제가 15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모든 벽, 계단, 마당에 나무 한 그루까지 너무나 익숙해서 스치듯 보기만 해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앞마당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제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밤바람에 삐걱거리는 불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혜수 씨가 시동을 껐습니다. 사모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요. 혜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차문을 열고 먼저 내렸습니다. 아이는 집을 잠시 쳐다보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안에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우리는 대문을 지났습니다. 마당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길가에 있던 늙은 망고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바람에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저 나무는 그대로인데 변한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진우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춰 더욱 초췌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거의 다 마신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아이는 소파에 앉아 쿠션을 껴안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시우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아이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아줌마, 제가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저는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괜찮니?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하군. 제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를 보내줘요. 진우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오길 바랐을 뿐이야. 저는 민준이를 제 뒤에 세웠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요. 진우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법정에서 보였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존재했습니다. 서지원. 네. 우리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기억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떠올랐습니다. 막 결혼했을 때 진우는 제 손을 잡고 새로 산 이 저택 앞에 서서 여기가 우리 가족이 평생 살 곳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진우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망가뜨렸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가정도 지키면서 다른 삶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진우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었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우는 제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아들을 봤습니다. 시우야. 아이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 진우가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시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하신데요? 진우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널 실망시켜서. 시우는 아빠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냥 네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지원, 네, 많은 생각을 했어. 당신한테 복수하고 싶었고 모든 걸 망가뜨리고 싶었어.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 아이를 보면서 진우는 민준이를 가리켰습니다. 문득 깨달았어.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걸. 민준이는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유나한테 전화했어. 아이 데리러 오고 있을 거야.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저를 부른 이유는 뭐죠? 진우가 일어서서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양도 계약서야. 열어보니 진우가 가진 진성건설의 마지막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서류였습니다. 양수인은 저였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진우가 웃었습니다. 그 회사는 원래 당신이 지켜온 거야. 나는 망가뜨리기만 했지.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진우가 시우를 돌아봤습니다. 아빠는 내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네가 컸을 때 아빠가 그래도 노력은 했었다고 기억해주면 좋겠다. 시우는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침착함만이 존재했습니다. 기억할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뛰어들어와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원 씨,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데리고 가요. 유나는 진우를 한번 쳐다보고는 민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저택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내일 서울을 떠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진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몰라. 어디든 가서 다시 시작해야지.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지원, 네, 날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우를 지나칠 때 그는 잠시 멈췄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택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시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응, 아빠, 괜찮을까요? 저는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나무 사이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은 각자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란다.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자는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하늘 위로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밝은 달빛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은 하룻밤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밤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도 인내도 없는 오직 우리 모자와 우리 앞에 놓인 길만이 존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부의 파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뢰가 무너지고 묵묵히 인내하다가 마침내 각성에 이르는 한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부분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각 인물이 시련에 어떻게 맞섰는가 하는 점입니다. 남편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아선호라는 낡은 편견으로 아들의 잘못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아내는 침묵 속에서 힘을 키웠고 마침내 필요할 때 소란스럽지 않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강인하게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신은 항상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는 모르겠지 혹은 참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세상의 모든 아내와 남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이 온화하다고 해서 몇 번이고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투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께도 이 이야기는 큰 교훈을 줍니다. 낡은 편견으로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자녀는 대를 잇거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친절과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라면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소중하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 속 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4살의 나이지만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줄 알고 어머니를 지킬 줄 아는 당당함을 가졌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야기 속 그녀에게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겨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한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 남편이 치러야 할 대가는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겪어야 할 고독일 것입니다. 어떤 실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 다른 상황과 다른 선택을 할 뿐이죠. 만약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저희가 더 진솔하고 가깝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